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5장에서 보험회사에 대해서 배울 차례인데 우선 그 전에 앞서서 지난 13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내용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 배웠던 중요한 내용 중에 자기자본 규제 비율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연습 문제 이 강의 노트 상에서 예제 문제로 풀어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한 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여러 가지 자기 자본들이 드러나 있는데 이 값을 더하면 10, 20, 25, 65, 95, 105 해서 105가 됩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총 자기 자본은 105가 아니라 115라고 제가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 수강생분께서 질문을 주셨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105가 아니라 115일까요? 그것은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지금 이 재무 상태표를 보시면 왼쪽에는 자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기 자본이 있죠. 그리고 캐피탈 클래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자본이 특히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기본 자본이냐 보완 자본이냐 보통주 자본이냐 이것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까 저희가 더했던 Additional Tier 1 해서 10 이 Perpetual Preferred Stock 이것은 우선주인데요. 우선주까지 더한 이후에 이 아래에 티어 2 자기 자본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보면 분명 자기 자본 항목은 여기서 끝났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을 따라가 보면은 뭐랑 연결이 되느냐? 바로 Reserve for Loan Losses.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이랑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교묘하게 딱 이 10이라는 금액이 저희가 비고 있었던 10이라는 금액이랑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이게 들어가서 자기 자본이 105가 아니라 115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왜 대손 충당금이 자기 자본으로 잡혔느냐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사이트는 한국은행 경제용어 사전입니다. 여기 보면 경제용어 보완 자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완 자본은 어쩌고 저쩌고 일반 대손 충당금은 규제 자본과 동일하게 예상 외 손실을 흡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보완 자본에 가산할 수 있다. 쉽게 한 줄 요약하면 대손 충당금은 보완 자본이 될 수 있음. 그래서 티어 2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기 자본 규제의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게요. 자기 자본을 은행이 충분히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자산이 손실이 되었을 때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대손 충당금을 살펴보면 대손 충당금이 뭐라고 했죠? 대손 충당금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 자산이 손실이 날 경우, 그러니까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그것을 미리 예상하고 미리 손실을 처리해 놓은 회계적인 장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5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각각 10원짜리 채권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전체 채권 자산은 몇이 되죠? 50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A, B, C, D, E 각각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채권 중에서 특히 D라는 사람이 안 갚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은행이 하는 것이 바로 대손 충당금을 10을 이 채권의 가격만큼인 10을 설정하고 이것을 50에서 빼주어서 40이라고
순 채권이 40이라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은행의 장부를 보면 전체 채권은 50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손충당금 10이 들어간 건 단지 회계적인 장치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D가 안 갚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순 채권 자산에 악영향을 미칠까요? 아닙니다. 순 채권 자산의 가치인 40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대손충당금으로 10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 대손충당금 10을 0으로 만들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실제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 자산 중에서 일부가 손실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도 대손충당금을 적정하게 세팅을 하고 있다면 이 은행 자산의 가치,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은행의 기업으로서의 가치, 주주들에게 주는 영향은 전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자본의 역할과 대손충당금의 역할이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대손충당금은 자기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원래 근본을 따져보았을 때 얘는 자기자본의 완전한 자기자본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자본으로는 인정해줄 수 없다. 다만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쳐서 티어2 보완자본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강생분이 질문한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유익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해보았고 그 질문을 주신 수강생에게는 가산점 1점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지난 그 강의 영상을 보시고 어디 소리가 좀 튄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께도 제가 가산점 1점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피드백을 조금 주시면 질문이든 아니면 이 영상의 문제든 뭐 기술적인 문제든 아니면 내용상의 문제든 혹은 뭐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이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가산점을 1점씩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산점 1점 그거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평가 기준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동점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점자가 나왔을 때 그 A와 B 컷을 가르는 기준이 가산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점이나 2점을 더 받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옛날에 그 개그맨 박명수 씨가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티끌 모아서 그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꼭 좋은 보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짜 진행을 해야 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교과서로는 15장이 해당이 되고 이 장에서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우선 여러분들 중에 익숙치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아직 한 번도 보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 보험회사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런 것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 보험 시장에는 생명보험 회사가 있고 손해보험 회사가 있거든요. 생명보험 회사는 그 옛날 광고에 10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그 자기 남편이 사망을 하자 보험금을 받았다 이런 광고처럼 사람의 생명과 관련돼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생명보험을 취급하는 회사고요. 손해보험 회사는 어떤 재물이나 자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손해보험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이 두 개의 회사가 같은 보험회사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두 차이를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이란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보험이라는 것은 정의를 하자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떠한 정해진 특정한 사건이 확률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해 준다 라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미리미리 보험료를 지급해서 그 보험료를 지급받은 회사는 그 보험료를 운영해서 관리하다가 실제로 손실이 난 사람이 발생하면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그러한 금융상품을 바로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PDF 파일을 제가 드렸잖아요.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고 인베스토피디아의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167회 원하지 않는 광고가 나왔지만 이 광고 후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험이 작동을 하기 위해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서로를 도와주는 그러한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어떠한 사고가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가 있다.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있다. 이러한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하필 내가 그 대상이 되었을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사회적인 계약이 바로 보험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국에서는 영어로는 one for all for one 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상부상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상황이 딱딱 잘 맞아떨어져서 완벽하게 잘 보험이 작동하는 그러한 세상을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러한 세상에 보험회사가 존재한다면 이 보험회사의 이익, 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식이 나서 정신이 혼미해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차근차근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 두 개의 항으로 이 이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파이라는 이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항이 N 곱하기 P입니다. 보험회사가 있을 때 그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아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험료가 바로 이 보험회사의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수익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항이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비용은 다 무시하고 단순한 보험 자체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보험 가입을 한 보험 계약자의 수 곱하기 보험료 P를 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당 보험료를 P씩 받아서 예를 들면 10명이 가입했다 그러면 10 곱하기 P를 하는 거고 100명이 가입했다 하면 100 곱하기 P를 하는 거죠. 그만큼이 바로 보험회사의 수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수익에서 제하게 되는 비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급하는 사례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 보험 계약자의 수 중에서 전체 보험 계약자 N명 중에서 모든 사람이 이 사고를 겪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Q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Q 곱하기 N 하면 평균적으로 사고를 당하게 되는 보험 계약자의 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각각 손실을 보상을 해주는 보험금을 L만큼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숫자 곱하기 비용 L을 해서 총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험 회사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험회사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 원론처럼 이상적으로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장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러면 서로 기업들이 경쟁을 하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무엇을 가지고 경쟁을 할까요?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들이 경쟁하는 것은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 상품의 가격은 무엇이죠? 바로 보험료가 보험 상품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가 경쟁을 통해 깎이고 깎여서 예를 들면 A라는 보험회사는 저희는 보험료를 50만 원 받겠습니다 했더니 B라는 보험회사가 나와서 저희는 40만 원만 받겠습니다. 그러면 또 C라는 회사가 나와서 30만 원까지 내고 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까지 이 경쟁이 일어났냐? 경제적으로 더 이상 이익이 없을 때까지, 즉 비용이 그대로 수익과 동일해지는, 그래서 보험회사의 이익이 이론적으로 0에 가까워질 때까지 경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라는 보험회사의 이익이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이상적인 이론적인 보험료의 적정한 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험회사의 수익이 NP 빼기 QNL 이라고 했고 이게 경쟁을 통해 0으로 수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QNL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NP는 QNL이 되겠죠? 그리고 N과 N을 서로 약분하면 P는 QL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P가 뭐였죠? 바로 보험료였습니다. 그리고 Q는 뭐였냐? 확률이었고요. L은 보험금이었어요. 즉 바꿔서 말하면 손실의 크기였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보험료는 확률, 사고가 발생할 확률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크기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적정 보험료라고 불러요. 페어한, 공정하게 책정된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이 돼야 되느냐? 사람들끼리 의논을 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보험료를 더 내세요. 이렇게 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 손실이 크면 그러면 또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적정 보험료고 이 적정 보험료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서 보험료를 받고 그것을 관리하다가 실제로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분이 있을 때 그 보험금을 지급해서 그 사람의 손실을 보조해주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상적인 보험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실에서 보험 계리사가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보험 계리사 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 아니면 질병이 걸릴 확률, 이런 것을 계산해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과 그리고 그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얼만큼의 손실이 발생해서 얼만큼을 보상을 해줘야 될까? 이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하고 이를 통해서 보험회사도 이 정도면 운영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상품을 출시하고 그리고 보험 가입자들도 이 정도면 내가 보험을 들만 하겠다 해서 가입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보험 계리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지만 항상 이상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진 않잖아요.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 바로
정보 비대칭 문제예요. 또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걸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선택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역선택의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보험시장에서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이 정보 비대칭은 누군가는 정보가 많고 다른 누군가는 정보가 부족해서 발생을 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정보가 많고 누가 정보가 없을까요? 지금 보험 시장을 보시면 계약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2명이 있어요. 보험 회사가 있고요. 보험 계약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 고객이 존재합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두 사람이 거래를 할 때 한쪽은 기업이고 한쪽은 개인이면 보통 개인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보험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보험의 상황에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객입니다. 이 사람이 정보가 많아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정보가 적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을 가입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건강보험의 주체는 그 주요한 이슈는 뭐죠? 바로 보험 계약자의 건강 상태가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회사는 어떤 데이터는 가지고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본인에 비해서는 그 사람의 몸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보험 계약상에서는 보험회사가 조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역선택이라는 것은 선택이 거꾸로 일어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일단 선택의 내용인데 어떤 선택이냐면 정보가 많은 사람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계약을 할지 말지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역선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세히 설명을 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중고차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중고차 거래를 통해서 사실 역선택의 문제가 경제학에 등장하게 되는데 조지 에컬러프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1970년에 그 당시 뭐 썰을 풀자면 뭐 이런 상상을 해보자면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분도 박사 과정을 거치셨을 텐데 그 박사 과정을 하시면서 돈이 많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차가 없으면 다니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젊은 사람이나 뭐 지금 갓 학교를 졸업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중고차를 먼저 사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보면은 그 주인공이 자기 생애 첫 차로 중고차를 주었는데 아버지가 사주셔서 샀는데 그게 알고 보니 범블비였다.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시작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조지 에컬러프도 분명 중고차 거래를 하러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중고차 거래를 사러 가다 보니까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밝힌 논문이 1970년 논문이고 그게 바로 제목이 Market for Lemons입니다. 여기서 레몬이라는 거는 레몬이
겉보기에는 노랗고 굉장히 예쁘지만 사실 오렌지나 귤에 비해서 막상 열어서 맛을 보면 굉장히 시잖아요. 그래서 이 레몬이라는 거는 미국의 속어로 상태가 좋지 못한 중고차를 레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 없지만 속을 보면 알고 보면 썩어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지 에컬러프는 요 역선택의 문제를 제기한 업적을 인정받아서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선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들께 중고차 시장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고차 시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 가지 다른 타입의, 세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진 차들이 있어요. 쉽게 그냥 하, 중, 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퀄리티가 그 내부적인 가치가 하급, 중급, 상급인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급의 차의 가치는 1000만원, 이거는 2000만원, 상급의 차는 3000만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고 거래를 할 때 이 항상 중고차 여러분들이 평화로운 중고 나라를 가시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실제로 괜찮은 상품인지 아닌지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의 가치는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이것들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퉁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다면 평균 가치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평균 가치는 3개의 차가 있으니까 3분의 1000 더하기 2000 더하기 3000. 그래서 1 더하기 2는 3 더하기 3은 6. 6 나누기 3은 2. 그래서 2000만원의 평균 가치를 가진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원래 뭐 1억짜리 차였다 하더라도 지금 이 중고 거래에 참여한 차들, 중고차들 입장에서의 평균 가치는 2000만원이니까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 가격을 제시하려고 하겠죠. 2000만원보다 더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손해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평균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하나를 뽑고 로또를 뽑듯이 제발 내게 불량품이 아니길, 제발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누가 제일 이익을 볼까요? 바로 폐급 차를 가져온 사람이 제일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급의 차를 가져온 사람 입장에서는 내 차의 실질적인 가치는 1000만원인데 이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들은 이게 1000만원짜리인지 2000만원짜리인지 3000만원짜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1000만원짜리 차를 2000만원을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싸 이득, 1000만원만큼 이득을 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중급의 차를 가져온 중고차 판매자는 어떠할까요? 또이또이한 거죠. 나는 2000만원짜리 차를 가져와서 2000만원에 팔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면 오케이. 그런데 상급의 차를 가져온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나는 3000만원짜리 가치 아주 잘 관리한 차를 가져왔는데 고객이 와서는, 살 사람이 와서는 에이 이거 어떻게 탔는지 내가 어떻게 믿어요 라고 하면서 불신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팔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의 평균 가격인 2000만원에 팔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마이너스 10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상급의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차를 굉장히 잘 관리한 이 주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안 해, 때려쳐, 잃어버리는 거죠. 나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차를 관리했는데 이 정도 가격밖에 못 받아? 그러면 나는 안 팔아. 차라리 내가 아는 지인에게, 나를 믿고 있는 지인에게 파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중고차 시장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상급의 중고차는 더 이상 중고 시장에서 거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는 하급의 차랑 중급의 차만 남아요. 그리고 이 사실은 이제 널리 퍼져서 차를 사러 오는 사람들도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시장에는 더 이상 상급의 차가 없어.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가치를 책정해야겠죠. 이제 하급의 차랑 중급의 차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평균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 차를 샀을 때 평균 가치는 이제 3이 아니라 2분의 1000 더하기 2000. 그래서 3 나누기 2 하면 1.5죠. 그래서 1500만 원이 바로 이 중고차 시장에서의 평균 자동차 시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급의 차를 가져온 사람은 여전히 플러스 500만 원의 이득을 볼 수 있어요. 나는 1000만 원짜리 차를 팔러 나와서 평균 시세가 1500만 원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중급의 차를 가져온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마이너스 500만 원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됩니다. 나는 그래도 뭐 어디 가서 욕먹지는 않게 차를 관리해 왔는데 가격이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나오고 오히려 내가 차를 팔 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서 500만 원 손해보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 중급의 차를 가져온 사람은 또 어떤 고민을 할까요? 안 해. 때려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시장에 남게 되는 건 하급의 차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시장에는 하급의 차례만 거래되는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속여먹을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세도 1000만 원, 파는 차도 다 저질, 패급, 이런 시장의 붕괴가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중고 거래의 슬픈 현실이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차가 잘 관리된 상급의 차인지, 뭐 그래도 적당한 중급의 차인지, 아니면 최악의 상태인 하급의 상태인지 비교할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차라리 안 하게 되는, 그래서 좋은 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애초에 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아서 계약을 깨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역선택의 현상입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역선택의 문제는 정보가 많은 시장 참여자가 계약에 응할지 말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아까 중고차 거래로 보면 정보가 많은 시장 참여자, 차를 파는 사람이 계약에 참여할지, 시장에 참여할지 아닐지를 선택할 수 있었고, 그래서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차들은 다 중고 거래에서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안 좋은 퀄리티만 남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이 역선택은 이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을 따져보면 계약이 있기 이전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중고차를 실제로 판매하기 전에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또 어떠한 것에 대한 정보가 없느냐? 시장 참여자의 특징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중고차가 좋은 중고차인지 나쁜 중고차인지 특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정보 비대칭 현상이에요. 그럼 이것을 보험시장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보험시장에서 정보가 많은 사람은 보험 가입자, 보험 계약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역선택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택하는 걸 따져봐야 돼요. 자, 여기 건강보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건강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고도 비만이어서 건강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강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그 두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할 때, 정보가 부족하다고 할 때 평균적인 보험료를 책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평균으로 둘 다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건강이 좋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건강 문제가 생길 일이 없는데 괜히 비싼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 라는 의문이 들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거면 보험을 가입을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즉 보험시장에서 떠나게 돼요. 그럼 보험시장에 남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건강이 나쁜 사람만 다 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조금 일반화시켜서 다른 보험에 적용시킨다 하면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람이 있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있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애초에 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난 안 나는데? 난 아닌데? 그래서 시장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보험회사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다 고객이기 때문에 계속 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때마다 보험금을 계속 지급을 해야 됩니다. 결국 파산에 이르겠죠. 원래 보험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사고가 나는 건 아니다 라는 확률, 통계의 문제로 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최소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낸 보험료로 실제 건강이 악화되어 문제가 발생한 사람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죄다 다 아프다고 할 거니까 이 보험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데 크게 4가지 정도를 저는 지금 제시를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선별 능력을 강화한다. 이 영어로는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이게 경제 용어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느 건물을 들어갈 때마다 온도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상 온도입니다 라고 해야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스크리닝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부족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면밀하게 이 사람이 보험을 가입해도 될, 지금 상태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판별하는데 더 능력을 많이 투자해서 그쪽에 많은 신경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선별을 통해서 지나치게 나쁜 악질들은 걸러내자라는 식으로 진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선별과 비슷한 건데 정보 공개의 의무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할 때는 내 기존, 예를 들면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는 기존에 내가 다녔던 병원,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던 유전적인 질병,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해야지만 내가 보험을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다고 할 때도 내가 기존에 있었던 사고나 이런 것이 다 자동적으로 이 보험회사의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과 보험회사 간의 정보 비대칭의 정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보험 정책의 차별화가 있고, 네 번째가 단체 보험인데, 단체 보험은 뭐냐? 균일한 성질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 같은 나이 연령대를 가진 사람,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단체로 보험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명지대 교직원을 대상으로 보험을 단체로 하는 거죠. 이러면 뭐가 좋으냐?
이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성질을 지닐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 교수님들은 건강이 나쁠 가능성이 크겠죠. 맨날 공부만 해왔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그 균일한 집단으로 보험을 설계했기 때문에 그 중에 특출나게 건강이 더 나쁜 사람만 있을 가능성이 적고, 뭐 특출나게 건강이 좋은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적고, 이렇게 해서 정보 비대칭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체 보험을 제시하면은 그 단체에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다 같이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에 가입이 되고, 그러면 아까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역선택의 문제는 특정 좋은 퀄리티를 가진 사람만 보험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제는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이 단체 보험을 제공해 드립니다 하면은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단체로 이러한 혜택을 준다라는 장점이 되고, 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동시에 사람들을 풀링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다른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차별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새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옵션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넣으실 거예요? 이거 약정 넣으실 거예요? 안 넣으실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이 차별화의 의미는 인종차별을 한다는 차별화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경제학적인 의미에서의 discrimination은 서로의 차이를 스스로 드러내도록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드러내게 하느냐? 예를 들면 건강보험을 예로 들게요. 자, 건강보험이 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기본 보장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암으로 인한 사망을 혹은 아픈 치료비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 선택사항이 1번, 2번, 3번, 4번 쭈루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 보장 가입하시겠어요? OX. 그 다음에 치매 관련 하시겠어요? OX. 심장 질환 하시겠어요? OX.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겠죠? 짱구를 굴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이 뇌졸중 혜택을 받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그래서 뇌졸중 혜택을 받으려면은 추가 결제를 해야 돼요. 추가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가 무슨 뇌졸중 걸리겠냐? X. 이러면 건강한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해야겠다. O 하는 사람은 잡았다, 요놈. 바로 요놈이 뇌졸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가입자가 스스로 옵션을 선택하다 보면 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뇌졸중에 걸릴 가능성이 큰 사람 해서 그만큼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만듭니다. 그 다음 또 치매. O 할 거냐, X 할 거냐. X 하는 사람은 대체로 치매 걸릴 가능성이 적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럼 넌 기본 보험료만 내라. 근데 치매에 O 하는 사람. 당신이 바로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군요. 그러면 추가 보험료를 내십시오. 그래서 보험료를 인상을 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무도 불만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가입자 스스로 자신의 성질을 드러내도록 이렇게 잘 디자인을 하는 것을 바로 차별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discrimination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보험 정책의 차별화는 이렇게 뭐 어떠한 사항을 보장해주고 안 보장해주고 그것을 필요로 할 때는 추가 보험료를 내고 혹은 뭐 얼마만큼의 손실을 보장해 줄 거냐.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에서는
피해 보상 1억 원. 그러면 적당한 사람이 가입을 하고 피해 보장이 저희는 10억 원입니다. 라고 하면 험난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이 그 10억 원까지 보장할 가능성이 크겠죠? 혹은 외제차를 몰아서 피해가 크게 발생한 사람이 그 10억 원까지 보장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또 차별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는 머리를 잘 써서 역선택 문제를 방지함으로써 이 보험 시장에서 자기네가 여전히 손해를 안 보고 잘 이 보험 정책들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역선택 다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은행에서 예금보험에 관해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해이의 경우는 정보가 많은 시장 참여자가 제멋대로 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역선택의 문제랑 비교를 하자면 역선택의 문제는 계약 시점 이전에 발생하는 문제라면 도덕적 해이는 계약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다. 그래서 익스포스트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 다음 역선택의 경우 시장 참여자의 타입에 대한 문제, 그것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있었다라면 도덕적 해이는 시장 참여자의 행동, 액션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합니다. 이 말을 풀어서 쓰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에서는 이 계약을 한 당사자가 앞으로 계약 후에 그 계약 규정을 잘 준수할 건지 아닐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도덕적 해이의 문제입니다. 흔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기업 재무에서 대리 문제라고 부르는데 기업의 주인은 주주들이에요. 하지만 주주들이 직접 경영을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자가 선임이 되고 이 경영자는 주주들의 대리인, 에이전트로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경영자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망하지 않고 잘 흘러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영자는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reputation을 위해서 예를 들면 조금 더 삐까뻔쩍한 사업에 투자하고 싶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날리고 그를 통해서 높은 연봉을 받고 그러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가 그걸 원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영자는 고위험 산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하면 경영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건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그 사업을 성공시켰으니 많은 보상을 달라라고 하면서 뭐 스톡 옵션도 받고 엄청나게 많은 월급을 받고 연봉을 받고 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경영자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기업이 곧 망하게 생겼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영자는 해임이 되겠지만 나몰라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책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것을 물어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법을 어기면서는 안 되겠지만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자신이 그것을 사업의 실패를 책임질 이유는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동안 높아진 명성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취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바로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경영자와 주주가 서로 대리인 계약을 맺었을 때, 즉 경영자가 자신이 근무하겠다는 근로계약을 맺었을 때 앞으로 경영자로서 너는 주주들의 이익을 최선시해라 라고 말로 권고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이익을 위한 건지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자는 자신의 의도를 알고 있겠지만
주주는 정보가 부족하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주주와 경영자 사이 간의 정보 비대칭, 특히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이 보험 시장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보험 계약자는 나 이제 보험 됐어. 그러니까 사고 나면 전부 보상해 준다. 이것만 믿고 앞으로 위험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 보험을 가입한 건물 주인은 어차피 화재로 인해서 건물이 다 타버리면 그 보험사가 모든 것을 보험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고 소방점검을 하지 말아야겠다.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다. 전액 보장이 되는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험난하게 거칠게 운전을 해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고가 나면 물론 본인의 생명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또 머리를 써야 돼요. 그러한 전략은 우리가 예금보험을 다룰 때 다룬 거랑 비슷한데 우선 보험 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상해 드립니다. 더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적당히 사고 치는 건 괜찮아도 너 지나치게 사고를 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적당히 주의를 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입자 부담금이 존재하는데 이건 디덕터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꾸로 보험 한도랑 정반대예요. 보험 한도는 어느 구간까지만 보상을 해준다면 가입자 부담금은 최소 보장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를 넘어야지만 그때부터 보장을 해준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 사고가 났을 때 25만 원까지는 가입자분께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는 것을 저희가 보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스크래치를 안 내기 위해서 평상시에 주차를 하거나 할 때 주의하게 되겠죠. 그 다음 이거 세 번째도 예금보험을 할 때 다뤘는데 차등 보험료를 도입하는 거예요. 고객님 보시니까 지난번 작년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는 그것 때문에 페널티를 좀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1.5배 올랐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차등 보험료. 즉 위험에 따라서 너가 위험을 많이 지는 그런 사람이라면 앞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차등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더 내가 높은 보험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심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보험의 특징을 배웠고 그리고 보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보험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실제로 보험회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회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험회사는 사실 우리가 통칭해서 보험을 다루면 보험회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보험의 설계와 관련된 업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보험의 계리, 그리고 인수,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의 계리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그 위험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냐, 통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정도까지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을 따져봐서 보험을 기초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인수라는 것은
보험 가입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이것을 받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인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리닝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나치게 위험한 가입자는 가입을 거부할 수 있고요. 또 추가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보험을 영업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보험료를 수수하고 또 그 보험 정책을 판매하고 모집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보험 판매하는 판매원들이 담당하시는 업무가 바로 이쪽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을 확보하는 그런 업무가 있고 실제로 그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그런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또 중요한 또 하나의 결이 다른 업무가 있는데 바로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고가 실제로 났다. 그러면 보험 청구를 하죠. 그걸 클레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클레임에 대해서 나는 믿어, 고객 믿어 하면서 다 청구하는 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청구에 혹시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손해사정이라고 부르는 이 어드저스트먼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받았을 때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집행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여러 부서로 이루어져서 이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이게 합쳐져서 보험회사로서 작동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보험회사가 다 같은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보험 상품의 종류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보험업법에 명시된 것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보험은 생명보험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보험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존하느냐 사망하느냐와 관련된 보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건으로 발생하는 재물이나 자산의 손해,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보상해주는 손해보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보험이라고 법적으로 일컫는 보험 상품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질병, 상해, 그리고 그 간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험 계약을 우리는 재산보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이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거죠. 생명보험은 죽었어, 살았어. 이거의 문제라면 재산보험은 다쳤느냐, 질병에 걸렸느냐, 병에 걸렸느냐, 이런 것에 대한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 상품의 종류를 따라서 우리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재산보험회사는 없잖아요. 재산보험은 생명보험회사도 할 수 있고 손해보험회사도 할 수 있어요. 우선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ife Insurance Company 생명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보험 상품을 취급할 때 우리는 생명보험회사라고 부릅니다. 생명보험.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을 하는 것은 사람이 사망할 때 그 사람이 지정한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바로 생명보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받았습니다. 그 상품이 바로 생명보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사실상 일반적인 생명보험은 그 사람이 죽을 때 받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사망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생존했을 때도 보험을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연금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이 연금보험, 이것들이 바로 생존했을 때 받는 보험 상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정해진 나이가 지나면 내가 약정된 특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보험이 내가 살아있는데 왜 보험이 필요하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나이는 들었는데 그때까지 직장을 다닌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65세가 넘으면 은퇴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도 문제인 게 이 수입은 없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이 앞으로의 삶에 대한 비용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금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오래 살아도 이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연금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회사는 이러한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가 말한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생명보험은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을 통칭해서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좁은 의미의 생명보험은 사망보험을 의미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생명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재산보험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 accident insurance, injury insurance라고도 부르겠는데, 내가 다쳤을 때 사고로 인해 다치게 되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고, 질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보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보험 회사는 어디서 주로 수입을 얻느냐? 예전에는 정말 생명보험 회사들이 이 생명보험만 다뤘어요. 그게 여기 있는 ordinary life입니다. 이 ordinary life가 일반적인 생명보험 계약을 의미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이제 생명보험 회사가 영업을 하기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내가 만약에 갑자기 죽게 되면 우리 가족들의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예전보다는 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유인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자체만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뭘 하냐? 연금이 절반을 차지해요. 그래서 고객분께서 60세 나이가 되면 기존에 내셨던 보험료를 납입하신 걸 가지고 저희가 수익을 내서 그거를 연금 형태로 고객분들에게 생활비로 돌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연금 계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재산보험. 여러분이 상해나 아니면 질병에 걸리셨을 때 책임져주는 그런 상품이 있는 거죠. 이 그룹 라이프는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생명보험이 아니라 단체, 집단으로 가입하는 그러한 상품에서 생명보험을 주는 경우를 의미해요. 보시면 그거는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걸 알 수 있고, 결국 생명보험 회사는 최근에 연금이 상당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연금보험과 관련된 썰을 풀자면, 제 아내가 친척분들 중에 보험 판매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10년인가 5년 동안 5년인가 10년 동안 그분의 그 달콤한 속삭임에 그 현혹이 되어서 매달 얼마씩을 납부하는 그런 연금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네가 지금 나이가 30대밖에 안 됐는데 무슨 연금을 벌써 가입을 하느냐, 그 돈으로 차라리 주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아깝다 라고 하면서 그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2021년 1월이 만기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제 싱가포르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얹혀 살고 있는데 집을 마련하는데 보탤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월에 실제로 만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험료를 납입하는 단계는 끝났거든요. 근데 그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더니 급대노해서 그 보험회사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게 저희가 격리 중이어서 뭐 밖에 나가지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전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이 만기가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앞으로 다시 5년인가 10년이 지났을 때부터 연금 형태로 돈이 나오게 되고, 그 전에 인출을 하면 그거를 럼섬으로,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페널티가 있어서 뭐 지금까지 2천만 원을 총 납입금이 2천만 원이다 하면은 1,300만 원밖에 못 돌려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열받아 했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내가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생명보험 회사들이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명보험료를 받고 그거를 운영을 하다가 돌려줘서는 이젠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금 상품들을 이제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 싶어 한다는 심리를 이용해서 저축형 상품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기간 동안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사고를 보장하는 데도 쓰이고 보장성도 있고, 동시에 또 만약에 사고가 없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아까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축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그만큼을 수익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입을 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개인적으로는 별로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생명보험 회사의 정책과는 상관이 없는 저만의 썰이었고요. 그래서 이 생명보험 회사의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산을 채권에 투자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채권이냐? 왜 본드냐?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의 특징 때문이에요. 생명보험 회사에서 다루는 정책들은 대부분 장기의 상품을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망보험의 경우 10년 동안 이제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그 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연금보험의 경우도 10에서 15년, 20년, 길게는 30년까지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다가 이제 65세가 되면 그 금액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이 계약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생명보험 회사도 장기적으로 투자할 대상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권, 만기가 뭐 10년, 20년 되는 그런 장기 채권에 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명보험의 특성상 대부분 예측이 가능해요. 이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람이 죽고 살고는 통계로 아주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급작스럽게 우발적으로 엄청난 보험금을 들여야 될 경우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식 같은 위험한 투자를 해서 굳이 내가 생명보험 회사가 돈을 날리는 것보다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채권의 비중이 전통적으로 높은 그런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자, 그럼 부채를 살펴보면 여기 Net Policy Reserv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보험료로 들어온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험료로 들어온 자금이 바로 지급 준비금. 그래서 Reserve라는 의미를 쓰고, 여기서 Policy는 보험 정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험 정책에 따른 지급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가 40%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것은 보험료로 형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보시면 30%를 넘는 자산과 부채가 있거든요. 보면 둘 다 separate account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separate account가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특별 계정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이 특별 계정은 아까 설명드렸던 일반적인 생명보험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변액보험이라고 있어요. 그 변액보험이 뭐냐면, 기존 보험, 전통적인 생명보험의 상품들은 정해진 금액 보험료를 내고 정해진 보험금을 받게 되는 구조인데, 요즘에는 보험회사도 자산의 운용에 저축이나 투자를 위해서 저희 상품을 가입하세요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바로 이 특별 계정으로 관리가 됩니다. 이렇게 특별 계정으로 관리되는 이유는 다른 기존의 전통적인 상품이랑 섞어서 관리하면 투자 수익을 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계정으로 분류해서 따로 떼어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펀드처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펀드의 수익을
나중에 그 사람이 은퇴할 때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걸 바로 특별 계정 혹은 변액보험 상품들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separated 됐다. 그래서 특별 계정, separate account다 라고 부르는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왔느냐? 전통적으로 항상 생명보험 회사는 채권의 대다수의 자산을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비중은 조금씩 1990년대부터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지는 급격하게 사라지고 주식이 늘게 되는데 지금 여기 표에 있는 거는 그 separate account 특별 계정에 있는 것도 합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별도 계정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주식 투자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고객들도 더 높은 수익을 원하기 때문이고 생명보험 회사도 기존처럼 전통적인 그런 평범한 생명보험 보장만으로는 영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저축성 혹은 투자성 상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판매한다라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생명보험의 특징을 다루었는데 손해보험 회사는 또 생명보험 회사랑 또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험 회사별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손해보험 회사가 다루는 상품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이 손해보험 회사는 손해라는 의미에서 재산의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Property Casualty Insurance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줄여서 P&C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보험 회사가 다루지 않는 일반적인 모든 보험을 다룬다라는 의미에서 General Insurance Company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비생명보험 회사다. 그러니까 생명보험 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 회사다라는 의미에서 Non-Life Insurance Compan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에 다양한 것이 다 총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데 대표적인 상품들이 무엇이냐? 화재보험.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났을 때 그 건물이나 주택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화재보험이 있고요. 해상, 항공보험, 선박이나 비행기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고 자동차 보험,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보험이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본 것을 보상받을 수 있고 하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는 자동차 보험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책임을 보험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다른 사람의 건강에 내 자동차 운전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피해를 보상해 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운전을 하신다면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 있고 오토 인슈런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간에 liability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즉 나의 책무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의 책임이 강조되는 것이 자동차 보험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흔히 여러분들이 광고에서 보는 운전자 보험이랑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입은 손해, 예를 들면 내가 다친 거 이런 것들을 보상하는 보험이고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가 보상을 받고 싶은 경우에 가입을 하는 거고 자동차 보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운전자라면 항상 내가 발생시킬 수 있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을 때 그 돈을 갚을 것을 보증해주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흔히 경험하기는 쉽지 않은 거고 보통 이 회사들이 채무 문제상에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보험들을 보험회사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경우 보험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의 고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바로 우리는 재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재보험회사, 그래서 Korean Re라는 재보험회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이 재보험을 취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꿀 직장이다 이런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정보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당연히 재산보험에 해당되는 상해, 질병, 간병도 손해보험회사는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실 겉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미세한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채권 비중이 50% 이상으로 생명보험회사랑 비슷하게 많은 비중을 채권을 두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생명보험회사의 채권은 10년, 20년 이런 굉장히 장기의 채권이라면 손해보험회사는 그보다는 단기의 채권에 투자를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또 알아야 될 정보가 있는데 losses and loss adjustment expenses가 있는데 그 loss가 있고 그리고 loss adjustment expense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게 30% 이상의 부채를 담당하고 있다. 이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로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실제 손해보험이 작동해서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그 보험금 형태가 바로 이 로스로 잡힙니다. 그리고 loss adjustment expense라는 것은 손해 사정비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손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클레임이 들어오면 그게 맞느냐 아니냐 과다로 지출되는 게 아니냐 맞느냐를 그 보험 판단하시는 분들이 사고를 견적을 내는 그 비용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이 또한 부채로 잡히게 된다. 왜냐하면 이 비용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고객이 사고가 나면은 언제든 지급을 해야 되는 그리고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은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취급하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걸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험의 대상이 무엇이냐? 생명보험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다룹니다. 근데 손해보험에서는 주로 재산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돼요. 그 다음, 보험의 기간이 무엇이냐? 생명보험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은 주로 장기에 다루게 되는 그런 상품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렇게 오랜 기간 기다렸는데도 바로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또 기다려서 최종 만기가 되려면 한참 남았던 제 아내의 상품처럼 굉장히 장기 기간에 걸쳐서 이 보험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손해보험은 굉장히 단기간에 걸쳐서 이 보험이 효력이 있고 또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갱신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게 돼요.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자동차 보험이죠. 그리고 생명보험의 경우는 사람의 생명이 주된 그 관심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통계상 예측이 가능해요. 이 사람들의 인구 데이터를 확인해서 평균적인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해진 보험금을 주면 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비용이 존재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손해보험은 실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이 얼마만큼일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굉장히 극단적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비행기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객들에 대해서 사망금 위로금을 지급을 해야 될 거고, 이 파괴된 비행기에 대해서 또 항공사에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운송상의 어떤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 사고를 수습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의 경우는 위험을 측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손해보험에서는 위험의 측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저축을 위한 보험의 특성뿐만 아니라 저축을 위한 의도로 보험을 가입하는데, 손해보험은 저축하려고 손해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죠. 그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축성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연계된 게 마지막 지급 방식인데, 지급 방식이 생명보험은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손해보험은 당신이 그래서 실제로 입은 손해가 얼마냐, 상대방이 입은 손해가 얼마냐, 그 총합이 얼마냐를 따져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급 방식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주로 개개인이 가입을 하고, 손해보험은 개인도 가입을 하지만 법인 고객, 예를 들면 항공사, 선박, 운송사, 이런 건물,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법인 고객들도 많이 가입을 한다라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생명보험의 위험에 비해서 손해보험의 위험이 극단적이고 매우 크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명보험 회사와 손해보험사를 서로 구분하고 서로 관계를 끊어놓는 그런 겸용금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생명보험, 손해보험 둘 중에 하나만 해, 이렇게 되는 게 현실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험업법 제10조에 보험회사의 겸용금지 조항에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을 하거나 손해보험을 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지 둘 다 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겸용금지가 없어져서 생명보험도 취급하고 손해보험도 취급하는 그러한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특히 손해보험 쪽에서 발생한 피해가 이 생명보험 회사를 망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생명보험을 가입했던 고객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겸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행 산업에서 증권과 은행의 분리랑 비슷한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겸용금지 조항 때문에 우리는 생명보험회사랑 손해보험회사가 따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삼성그룹의 삼성보험이 바로 있는 게 아니라 삼성생명이 있고 삼성화재가 있죠. 그래서 삼성생명이 바로 생명보험회사고, 삼성화재는 이 손해보험업을 종사하는 그런 손해보험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다. 이 점이 보험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보험회사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그럼 이 보험회사들의 수익성은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이 경영 성과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지표를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데, 당연히 회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ROE 그런 분석도 실시할 수 있지만, 또 보험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손해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손해율은 내가 이 특정,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하나의 보험 정책에 대해서도,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회사 전체로 따져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보험료 수입 대비 내가 실제로 지출한 손해액이 얼마가 되느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00%를 넘는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겠어요? 내가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료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으니까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가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100%가 넘는다면 손해액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보험료를 높여야겠죠. 지금 위험이 많은 수준이니까 보험료를 높여야 되는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 사업 비율도 따질 수 있는데, 여기서 사업비율이라는 것은 아까 손해사정비 같은 여러 가지 이 보험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 지출된 것을 보험료 수입으로 나누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지출되느냐를 따져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친 것을 합산 비율, combined ratio라고 부르고, 기본적으로 요게 100%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보험회사의 정책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요즘의 보험 상품의 경우는 아마 광고를 할 때 이런 문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무배당 땡땡땡 생명, 무배당 땡땡땡, 이거는 배당 상품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배당이라는 게 뭐냐? 어떠한 요즘에 최근 이제 변화되는 이 보험 시장의 상태를 살펴보면, 이제는 사람들이 그냥 보험을 가입하고 아무 일 없으면 자기가 손해보는 느낌이 드니까 억울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어떠한 기간이 지나면 배당을 준다. 그래서 이제 돌려주는, 환급이 되는, 혹은 이제 저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혹은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당을 얼마나 주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디비덴드 레이시오, 계약자 배당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서 분모에는, 우리가 보험을 분석할 때는 항상 분모의 보험료 수입이 얼마냐를 따져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 수입이 바로 이 보험 회사들이 일으키는 가장 주된 그 수익의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약자 배당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는 아까의 합산 비율을 조정해야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배당 후 합산 비율 해서, 영어로는 교과서에는 combined ratio after dividend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원래 기존의 합산 비율이 손해율과 사업비율만 따졌다면 이제는 배당률까지 따져보아야 최종적으로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지출했느냐, 이것을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계산해보는 예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손해보험사 A가 있고 이 회사의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험료 수입으로 8.72 밀리언 달러를 했고 손해액이 5.86, 사업비 지출이 2.49, 그리고 이 회사의 정책은 배당비율을 5%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손해율을 계산할 수 있겠죠. 항상 분모에는 보험료 수입이 들어가고 분자에 손해액으로 얼마를 지출했느냐, 5.86을 지출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67%가 나오게 됩니다. 비슷하게 사업비율도 그 사업비를 분자에 놓아서 동일하게 보험료 수입으로 나누면 28.6%가 나오고, 또 배당률이 5%이기 때문에 배당 후 합산 비율을 계산하면 67% 더하기 28.6% 더하기 5% 해서 1.008, 즉
100.8%가 돼요.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벌어들인 보험료 수입은 8.72밀리언밖에 안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비용을 고객들에게 퍼주고 있다. 즉,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100%가 넘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이 손해보험사 A는 망하게 생긴 겁니다. 자, 이 합산 비율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막 엄청나게 변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로스 레이시오, 즉 손해율이 한 60에서 70%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익스펜스 레이시오가 있고, 그 다음에 배당비가 있죠. 근데 이걸 합친 게 거의 100%를 넘었다 말았다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보험회사가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거의 이 순수하게 보험료가 들어오고 지급을 한 것만 따지면 손해를 볼 때도 많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바로 투자로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전통적인 보험회사들은 거의 수익률이 상당히 낮은 채권에 대부분의 보험료로 들어온 자산을 넣어놓고 최소한의 투자 수익만 얻은 다음에 그것을 보험료를 잘 지급하는 문제에 신경을 썼다면 요즘의 보험회사는 어떻게든 보험 고객, 그러니까 가입자, 계약자의 돈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묶어놓고 그 기간 동안 자기네가 나름대로 투자 운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요. 그리고 그거를 고객이랑 나누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먹어서 영업이익으로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고려해야 될 게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투자 수익률입니다. 이 투자 수익률은 보험의 경우는 보험료 수입으로 들어온 것 대비 얼마만큼의 투자 수익을 거두었느냐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영업 비율이라는 것은 아까 계산한 합산 비율, 뭐 배당 후 합산 비율이든 그냥 합산 비율이든 배당이 있다면 배당 후 합산 비율을 따지면 되겠죠? 그 합산 비율에서 투자 수익률을 뺀 것을 바로 영업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아까 그 회사에 적용을 해볼게요. 아까 배당 후 합산 비율이 100.8%로 이미 100%를 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손해보험 회사는 퍼주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런 상태였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그 보험료를 받아서 투자 수익률을 12%로 계속 유지해 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업 비율이 1.008에서 0.12를 빼서 0.888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88.8%라는 것은 100%보다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보험료를 받은 것보다 나간 게 적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합산 비율만 따졌을 때는 얘는 분명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영업 비율을 분석해 보면 그래도 투자 수익률로 이 높은 12%라는 수익을 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래서 아까 저와 제 아내의 사례처럼 요즘에는 이 장기간 돈을 묶어놓고 그 기간 동안 어떻게든 투자 수익 활동을 진행을 해서 투자 수익을 발생시켜야 이 보험회사들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익률이 아니었다면 분명 영업 손실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이 장을 끝내기 전에
보험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믿거나 말거나 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금융시장에 비해서, 다른 금융기관들에 비해서 특히 보험시장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그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 심리를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저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없다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적은 사람은 이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겠죠.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누구나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사람만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보험회사가 계속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발적인 사고 자체는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생명보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평균 수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예전에는 정말 죽을 병이다 했던 불치병들도 차근차근 극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에이즈 같은 것도 어떻게든 이제는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해보험, 이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또 기술의 발전이 또 사고의 가능성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자동차 보험이 여러분들이 친숙한 이유는 그만큼 자동차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자율주행이 100%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네들끼리 사고를 안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 미스가 자동차 사고의 90% 원인이거든요. 그럼 그게 다 사라진다면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겠죠. 물론 그 도입 과도기에는 기술이 완전하지 않아서 자율주행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기술이 확립된다면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건물들은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시스템이다 해서 화재나 에어컨디셔닝 상태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다 전반적으로 AI가 다 관리해주는 그런 체제로 이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다면 더 이상 화재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화재 보험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 화재가 나려고 하는 순간에 차단이 바로바로 된다면 사람들이 더 이상 화재 보험을 들 유인을 찾을 수 없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확률은 줄어드는데 한 번의 사고가 일으키는 손해는 어마무시해지고 있어요. 특히 이거는 손해보험 쪽에 더 적용이 되는 얘기인데 지진이 발생하면 보상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인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지진이나 쓰나미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허리케인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태풍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발전소 사고 같은 가능성이 매우 극단적으로 적지만 혹여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고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최근에는 미국이나 다양한 국가에서 유럽 국가에서 테러의 위험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테러가 발생해서 사람들의 사망이나 혹은 상해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재산이 파괴된다면 그것을 다 보상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것은 예측은 어렵고 반대로 한번 발생할 때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더 이상 가입하려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지만 사고 1회당 이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의 금액은 더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도 전통적인 보험에서 탈피하여서 어떻게 자기네 상품을 차별화하고 이 고객들의 니즈를 맞춰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고,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TV를 보다 보면 보험회사가 왜 광고를 할까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보험회사가 잘 영업이 되고 있다면, 아주 상황이 좋다면 광고를 할까요? 이 광고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다른 경쟁 상황에서 다른 경쟁사와 우리가 차이가 있다. 이게 훨씬 좋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건데, 그러한 마케팅비가 점점 지출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회사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떠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기증이 올 정도인데 우선 저희는 첫 번째로 보험의 작동 원리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적정한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될 수 있느냐.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로 그렇게 이론적으로 작동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점을 배웠고,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점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다르다라는 걸 배웠고, 생명보험회사의 현황과 손해보험회사의 현황을 배웠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개가 분리되어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 그 두 집단이 다루고 있는 상품이 다르고, 그로 인해서 고객이 다르고 그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구분하고 있다라는 점을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영업이익, 그 실적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손해율이나 합산 비율, 그리고 영업 비율 등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배웠습니다. 이번 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16장에서는 드디어 증권회사와 투자은행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증권은행과 투자은행을 배운 이후에는 저희 그 과정에서 기업 최초 공개, 즉 상장을 하는 IPO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공모주라고 우리가 요즘에 흔히 부르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특강으로 제 지인을 모셔서 벤처 캐피탈이 어떤 회사인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긴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